예, 이번 주 금요일이면 포스코의 신임 회장이 공식적으로 선임됩니다. 포스코는 외풍을 많이 타는 기업이다 보니 선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또 포스코는 그동안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계열사를 만들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철강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차기 최정우 회장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정호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기 전부터 과연 포스코의 회장이 누가 될 것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전에 권순우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제 또 앞으로의 포스코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코가 왜 최정호 회장을 선택했는지 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번 선택 참 의외인 선택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죠. 예. 포스코 역대 회장의 면면을 보면은 현재 포스코가 처한 글로벌 첨가형 산업의 경쟁 환경을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최정호 회장 같은 경우는 역대 회장들은 대부분 그 철강과 관련한 금속공학과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정호 회장 같은 경우는 부산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내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꼽히는 재무 전문성이 있는 회장입니다. 포스코는 설립 때부터 철강이 주력인 회사였기 때문에 철강을 생산하는 것, 만드는 것에 굉장히 주력했던 회사입니다. 철강이 굉장히 귀중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철 보국이라고 하죠. 철을 만드는 것이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그 회사의 이념일 정도로 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철강 산업 그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철강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철강 산업들은 합종 연행을 통해서 몸집을 굉장히 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니면 등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최정호 회장의 지금 있는 권호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철강 생산 전공이 아니라 저 오타가 좀 있네요. 금속공학과 출신인데 이제 권호준 회장 같은 경우도 그 포스코 내 비주류였던 연구소 출신이었던 권호준 회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의 생산을 하던 사람이 주로 회장을 했었는데 권호준 회장은 어떤 엔지니어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권호준 회장 같은 경우는 철강을 좀 더 이렇게 고품질화하고 어떤 그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쪽에 강점을 좀 뒀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포스코 이사회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최정우 회장이 재무통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철강만 볼 것이 아니고 비철 부분 아니면 사업 다각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 폭넓은 시야를 가진 회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포스코를 이끌 최정우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현재 글로벌 철강 산업 시장에서의 어떤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예, 철강 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무겁기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역에 하나 정도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많은 철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이 무겁기 때문에 어디로 수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 거점으로 있는 철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하더라도 보통 이게 동아시아 지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워낙 경쟁자들이 적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경영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갑자기 세계 철강 산업의 어떤 하나의 공장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의 철강 산업은 96년에 이거 1억 톤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세계 조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 이미 전체 철강 생산의 세계 전체 생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버티기 위해서 철강사들은 이제 각자 모집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현재 그 세계 조강 생산량 1위는 아르셀로미탈이라는 유럽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근데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표를 보시면은 아르셀로라는 회사라고 미탈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한 회사예요. 예. 그리고 지금 2위가 이제 바오그룹인데 여기가 중국 회사입니다. 여기도 그 중국의 2위 업체였던 바오산 강철하고 6위 업체였던 우한 강철이 합병한 회사예요. 네. 신일철주금은 일본 회사인데 여기도 일본의 대형 철강사들이 합병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 포스코만 유일하게 이제 개별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워낙 중국에서 물량을 세게 나오다 보니까 철강사들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앞서서 글로벌 철강 합병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공룡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그 공룡이 되더라도 사실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강 생산량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8억 톤이 넘는데 2위인 일본이 1억 톤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인 그 철강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철강산업 발전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과잉 생산과 중복 투자 억제 지침,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철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 업체의 80%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해 겨울까지 해서 대기오염 개선 작업이라고 해갖고 최대 철강 생산 지역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산업의 어떤 관심은 중국이 언제쯤 구조조정을 멈출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생산 물량의 구조조정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을 멈출 경우에 나머지 철강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처럼 다른 철강사들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철강만으로는 좀 승부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철강이 아니라 비철 부분 아니면 다른 신사업 쪽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은 지역 거점에서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따르면은 그 신일본제철, 일본의 최대 철강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맞으면서 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네.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3,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굉장히 낯설죠. 철강 산업하고 굉장히 다른데 그러게요. 역시나 10년 만에 3,600억 엔을 투자했던 거를 15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거죠. 이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이래갖고 엄청난 이제 실패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사업 다각화를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 등 그런 철강 외적인 사업을 하면서 철강 외 비중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좀 엘리베이터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티센크루프라고 있죠. 예.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다 보면 보이는데 네. 거기가 독일의 꽤 큰 철강 회사입니다. 티센크루프도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사업에 새로 진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자동차 부품, 철강 소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를 해갖고 철강 부문의 매출이 이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더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10%는 철강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철강사 타타스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재벌에 버금갈 정도로 문어발 확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래가지고 여기는 농약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자동차, 건설, 금융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부문의 매출은 한 20%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철강 부문에서 약간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이제 사업을 받쳐주는 그런 어떤 사업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독일의 티센크루프하고 인도의 타타스틸은 올해 이달 초에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부문을 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키워서 비용을 낮추고 이 타타스틸과 티센크루프의 합병으로 유럽의 2위 회사가 됐고요. 나머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지금 철강 산업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말해줬는데 우리나라 포스코도 물론 예전 포스코긴 합니다만 다각화 측면에서는 어디서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망신스러울 정도로 예.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었죠. 최근에는 그 MB 정부의 자원외교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포스코가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이곳저곳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포스코에게도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철강의 어떤 뻔히 눈에 보이는 미래, 중국의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닥칠 그 철강 부분의 그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재임을 했던 2008년 포스코의 계열사 수는
다 합쳐서 국내 법인, 해외 법인, 지분법, 투자법인을 합쳐서 84개였어요. 예. 근데 2014년에 퇴임을 할 때는 무려 325개로 늘었습니다. 네. 저 딱 그냥 봐도 한 200여 명의 사장님의 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권오준 회장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면서 29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업 다각화된 측면들을 보면은 뭐 원전 서비스업이라든지 심지어 인제에 있는 자동차 서킷, 자동차 경주장이라든지 네. 스포츠 토토라든지 순천에 있는 어떤 그 경전철 운영까지 포스코가 했을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부실을 입었고 혹시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나 어떤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그 다각화된 사업에서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많이 실패했죠. 근데 사실 많은 실패를 딛고서 이제 예. 하나하나 이제 싹이 좀 돋아나는 측면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는 리튬인데요. 포스코는 광양에 연간 생산 6,000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19년에 완공이 되면은 2022년까지 5만 톤 체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그러니까 리튬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캠텍을 통해서 음극재도 하고 있고요. 리튬뿐 아니라 니켈을 통해 가지고 여기도 공장을 만들어서 2차 전지 복합 단지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스코가 이런 거를 선택하게 된 거는 국내적으로는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포스코가 철강 부문의 어떤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리튬 2차 전지의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받쳐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도 차질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종우 회장에게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공장의 어떤 엔지니어 스타일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강 생산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을 조율을 해가지고 적절한 자본을 옛날처럼 쓸데없는 데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최정우 회장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전에 권오준 회장 체제에서도 어떤 품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을 강화하는 거는 분명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정우 회장, 재무를 전공하는 최정우 회장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업도 철강이라는 데 매몰되기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의 어떤 그 포스코의 자기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영을 하는 것이 최정우 회장이 앞으로 100년의 포스코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남은 과제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